2021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신라궁 호텔 45층 회장실에서는 아침 햇살이 바닥 위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커피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오전 10시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비서가 스케줄을 확인해 주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호텔 제국을 이어받은 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무거운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연간 매출 3천억 원 규모의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남동 자택에서는 아내 김미연이 두 딸의 아침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예슬이와 지혜가 학교에 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15년 전 신라궁 호텔의 객실 매니저였던 그녀가 젊은 부회장과 결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여전히 그녀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미연 씨, 오늘 저녁에는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니까 제대로 준비해 주세요. 박순자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 집안의 완전한 일원이 되지 못한 기분이었습니다. 상류사회 모임에서 느끼는 시선들, 은근한 무시와 편견들이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최근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호가 강남의 한 갤러리 관장과 가까워진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나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준호는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갤러리 오픈 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그 순간 미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꺾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갤러리라는 단어에 그녀는 몸이 굳어졌습니다. 저녁 혼자 차를 마시며 미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혼을 한다면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입지는 불안정할 것이고 남편의 외도가 계속된다면 결국 이 집안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창밖으로 청담동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마음속에는 점점 어둠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작은 중얼거림이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김미연의 마음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계획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3월의 마지막 주,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미연은 성북동의 작은 찻집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연아. 문이 열리며 김태성이 들어왔습니다. 미연의 친오빠였습니다. 5년 전 사기 사건으로 2년간 복역했던 그는 여전히 불안정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의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왜 이런 데서 만나자고 했어? 집에서 만나면 안 되나?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나 정말 힘들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성은 여동생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가 나를 내쫓으려고 해. 준호도 바람 피우고 있고. 미연은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의 외도, 그리고 점점 불안해지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혼하면 되잖아.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고. 태성이 단순하게 말하자
미연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시어머니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있어. 이혼해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미연의 말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태성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시어머니만 없으면 돼. 그 순간 찻집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성은 여동생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미연아, 설마. 좀 다치게만 하면 안 될까? 아주 살짝만.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회사 일에서도 손을 떼게 될 거야. 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오빠, 나한테는 다른 방법이 없어. 이대로 가면 나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쫓겨날 거야. 아이들도.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성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동생이 이런 생각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미연아, 그런 일은 안 돼. 너무 위험해. 5억 줄게. 미연의 말에 태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금으로 2억 먼저 줄 수 있어. 나머지는 일이 끝나면. 5억 원. 태성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정가자인 그에게 변변한 직업을 구하기는 어려웠고 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성은 결국 과거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조성민과 이정호였습니다. 둘 다 폭력 조직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고 현재는 이런저런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북구의 한 술집에서 태성은 조성민을 만났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태성이 아니야? 잘 지냈어? 그런대로요. 형님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태성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일이에요. 할머니 한 분을 좀 다치게 하는 거예요. 죽이자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지게 해서 다치게 하는 거죠. 조성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돈은 얼마나 줄 건데? 2억입니다. 성민이 형하고 정우까지 해서요. 조성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들에게도 큰 돈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졌습니다. 미연은 시어머니의 일상 패턴을 파악해서 태성에게 전달했습니다. 박순자는 매주 화요일 저녁 청담동 사우나를 이용했고 그날만큼은 운전기사 없이 혼자 다녔습니다. 4월 15일이 다가왔습니다. 미연은 그날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와 다름없이 사우나에 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4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박순자는 청담동 사우나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벤츠 열쇠를 꺼내며 하루의 피로를 떨쳐냈습니다. 한남동 자택 골목 입구에서 조성민과 이정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살짝만 다치게 하는 거지? 이정호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잖아. 넘어뜨려서 골절 정도만. 조성민이 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30분 박순자의 차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가 집 앞에 멈추고 박순자가 내렸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조성민이 다가가며 박순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박순자가 소리를 지르려 하자 당황한 이정호가 그녀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70세의 박순자는 몸이 훨씬 약했습니다. 이정호의 손에 밀려 그녀는 차 문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아, 박순자의 비명과 함께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조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획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순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까지 가는 길에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선 박순자는 결국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준호는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어머니께 아침 인사를 드리러 가려 했습니다. 어머니,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준호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거실로 뛰어간 준호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연은 남편의 전화를 받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장은 이미 경찰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미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고인 것 같습니다. 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지신 것 같아요. 경찰의 설명을 들으며 미연은 안도감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미연은 태성을 만났습니다. 태성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미연아, 큰일 났어. 뭐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뭐라고? 그럼 우리가 살인이 된 거야. 우리가 사람을 죽인 거라고.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박순자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미연은 상주 며느리로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겉으로는 슬픔에 잠긴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미연은 홀로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정말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미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미연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그녀에게 더 큰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박순자의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연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어진 후에도 자신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죽음에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집에서도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미연아,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집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 준호가 침실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뭔가 불안해. 어머니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리가 없는데. 미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함을 유지했습니다. 사고였잖아요. 경찰도 그렇게 결론 내렸고요. 더 큰 문제는 준호의 외도였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도 그는 갤러리 관장과의 만남을 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늦은 귀가를 반복했습니다. 7월 어느 저녁 미연은 남편이 또다시 갤러리 관련 모임에 간다며 나가는 것을 보며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그녀는 태성을 불러냈습니다. 한강변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태성은 여전히 지난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미연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너무 위험해. 오빠, 나 정말 더는 못 견디겠어. 미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없어졌지만 준호가 나를 버리면 끝이야. 아이들도 뺏길 수 있고 그럼 이혼하면 되잖아.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준호까지. 미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그녀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미연아, 설마 또? 준호까지 없으면 내가 완전한 상속자가 돼. 아이들의 후견인으로서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태성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연아, 너 정신 나갔어. 시어머니는 사고였지만 이번엔 10억 줄게. 미연의 말에 태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전보다 2배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며칠 후 태성은 다시 조성민을 만났습니다. 형님, 저번 일 잘 넘어갔죠? 그래. 다행히 사고로 처리됐어. 또 일이 하나 있어요. 뭔데? 이번엔 더 확실하게 해야 해요. 조성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또 죽이라는 거야?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성민과 이정호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태성이 제시한 거액의 돈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7월 20일 준호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 호텔업계 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온 준호는 극도로 피곤했습니다. 여보, 피곤하죠? 일찍 주무세요. 미연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알겠어. 정말 힘든 하루였어.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미연은 남편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는 태성과 조성민, 이정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연의 얼굴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미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얼굴 쪽을 집중적으로. 그 사람의 그 잘난 얼굴을.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에 대한 사랑이 배신감과 분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연은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새벽 6시 미연의 비명이 한남동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이.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모르게 진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6시 미연의 신고 전화가 경찰서 상황실에 접수되었습니다. 강남경찰서 수사팀이 한남동 자택에 도착했을 때 참혹한 현장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준호의 시신은 얼굴 부위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미연은 완벽한 피해자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진 아내, 2아이의 어머니로서 절망에 잠긴 과부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누가 우리 남편을. 미연이 눈물을 흘리며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의심스러운 점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남서 수사과장 김정수는 베테랑 수사관이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사건을 담당해온 그의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인, 어젯밤에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아니요. 남편이 회의 때문에 늦게 와서 일찍 잠들었어요. 혹시 최근에 남편분과 갈등이나 문제는 없었습니까?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의 예리한 눈빛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심스러운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내온 자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미연의 계좌에서 태성에게로 그리고 태성에게서 조성민과 이정호에게로 이어지는 거액의 자금. 이체 내역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상하네. 박순자 할머니 사망 전후로도 비슷한 자금 흐름이 있었어. 수사관들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2차례의 사망 사건 전후로 동일한 사람들 사이에 거액이 오간 것이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한남동 일대의 여러 카메라에서 범행 시간대에 수상한 인물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조성민이 먼저 체포되었습니다. 전과가 많은 그는 증거들이 쌓이자 버티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할머니만 좀 다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조성민이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죽이라고 했어요. 김미연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이정호도 곧 체포되어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태성은 마지막까지 버텼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미연이가 여동생이 너무 절망적이라고 해서 2021년 10월 1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피의자 김미연은 시어머니와 남편을 차례로 살해하여 거대한 유산을 독차지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발표에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법정에서 미연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존경했고요. 하지만 물증과 공범들의 일치된 진술 앞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피고인 김미연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연쇄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검사의 최종 논고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 미연과 태성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성민은 25년형, 이정호는 20년형이었습니다. 판결 후 미연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예슬아, 지혜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두 딸은 이미 법정에 없었습니다. 친척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신라궁 호텔은 경영진 부재와 사회적 무리로 인해 결국 외국계 호텔 그룹에 매각되었습니다. 박 회장이 평생 일궈온 호텔 제국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2024년 가을 서울구치소 여성 수용동에서 미연은 작업장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기상부터 저녁 9시 취침까지 규칙적이지만 단조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한때 늦잠을 자며 하인들을 부렸던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면회실에서 변호사를 만난 미연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큰딸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작은 딸도 중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어 하나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 재산, 지위,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이 모두 그녀의 손을 떠났습니다. 청담동에는 이제 새로운 호텔이 들어섰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청담이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과거 박순자와 박준호가 일구었던 호텔 제국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재벌가의 어두운 면과 계급 이동에 대한 욕망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과 욕심이 가져오는 파멸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연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돈과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 현대판 그리스 비극의 한국적 재현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미연은 매일 두 딸을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긴 속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이와 지혜는 이제 새로운 보호자 아래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가지만 아직도 가끔 꿈에서 만납니다. 그 꿈에서 어머니는 예전처럼 다정하고 따뜻합니다. 아이들은 언젠가 진실을 모두 이해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은 여전히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 뒤에 숨어 있는 인간의 욕망과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비극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영원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